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예요. 특수작전, 첩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극한의 훈련을 받는 부대. 최고의 북파 공작원을 양성해요. HIV 인간 병기를 모셨습니다. 주한 미국 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이 있었죠. 리퍼트 테러범 제압한 전설의 강철 부대장. 제압하셨어요? 팔을 쥐고 있는 걸 봤죠. 펑 뛰었죠 이제. 와. 83년도에 제가 이제 팀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령이 떨어진 겁니다. 대북 응징보복 준비해라. 주석궁을 폭파하라. 한양중앙방송 통신탑을 폭파시켜라. 침투술, 도주, 폭파, 야간 사격 계속 밤마다 하는 거죠. 겨울이었는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살아있는 닭을 끌어안고 들어가서 잤었던 기억도. 텐트 이런 게 없으니까 공분 하나 있으면 양쪽에서 팝니다. 많이 자야 한 3시간, 4시간? 북한 군인들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K-팝 부르면서 진정한 전국 노래자랑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가자. 좋네요. 독일되면 갈 데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 김정은이 군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근에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이 탱크 부대가 6.25 때 서울에 제일 먼저 왔던 부대입니다. 근데 약간 영양 상태는 좋은 부대 같아요. 예, 와 바빠요. 네. 몸소 마련해 오신 갖가지 음식들로 교직원 학생들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와, 돌판 상급상공 그러네요. 과일. 가스레인지도 있고. 와, 아니 군심 달래기인지 이게 군인들 밥을 그렇게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했어요. 왜요? 아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오시는 날인데 겨우 국한 그릇 그것도 닭고기라면서요. 그거에 고봉밥.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요즘 누가 사과배가 모자라서 저렇게 제사상도 아니고 저렇게 싸서 먹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애플망고에 뭐 샤인 머스킷에 수박에 그런 거로 진귀한 과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3월 24일 날 갔던 데가 근이 서울 백공호 유경수 땅끝 사단. 그래서 사단 이름이 길어요. 그걸 자기들은 외울 수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3대가 사랑했던 땅크 부대예요. 6.25 때 제일 먼저 서울에 들어왔던 부대고. 그런데 그릇이 사기 그릇입니다. 고봉밥이 담긴 그릇도 사기 그릇이고. 그러니까 원수님이 온다고 아마 장교들 부대랑 지배랑 있던 것들 다 갖다가 이렇게 요새 군대밥을 도자기밥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깨지죠. 미군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걸 그냥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는 게 명백하고 저는 저것보다는 두 번째 저게 원래 금성 정치군사대학을 김정일 군정대학이라고 바꿨는데 네. 저 군정대학에 갔을 때 식당 차림새가 한국 식당 차림새예요. 그러니까 불고기판 넣고 생수병 넣고 과일 넣고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채소와 고기와 음료를 다 가져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 보면서 아 김정은도 저 한국 드라마 본다. 이게 한국판 식판 차림 아니에요? 불고기판 있고. 맞네요. 네. 근데 사과하고 과일을 넣은 거는 우리는 사과 과일이 많아, 너네 사과 과일이 없잖아. 뭐 이런 거를 보여준 것 같고. 최근에 사과값 인상됐다고. 네, 사과값 인상됐다고. 뉴스 이렇게 보셨네. 사과 놓은 것 같고. 어쨌든 저거를 이제 밥상 정치라고 부르거든요. 네. 김정은식 밥상 정치. 근데 딱 제가 봤을 때 좀 짠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경호 담당이라고 하면 절대로 저런 식으로 밥상 안 차려요. 불판이 무기가 되거든. 퍽 실수 같잖아요, 이거를. 부탄가스. 절대로 군부대 밥상이 아니에요, 이게. 가스 있고 가스가 가스 이게 펑 터지니까. 터져요. 빵! 아니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ICBM 위안 학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근데 김정일 군정대학을 좀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김정일 군정대학이라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꾼들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메인은 대남 공작원들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대남공작 기관으로 가장 큰 게 북한 군 정찰총국이거든요. 네. 여기를 졸업하면 대체로 정찰총국 장교들로 선임돼서 가요. 그리고 작전부 등 주요 대남 전투원들로 가는데 이 대남 전투원들 뭐 잠깐만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간다 갔을 때 군사고문단을 북한 군사고문단을 봤는데 젓가락으로 여기 찔러요. 왜요? 칼을. 그래가지고 젓가락에 이렇게 젓가락에다가 양동이를 걸어서 올려요. 불이 가득다는 걸 올려요. 그걸 우간다 군사고문단한테 보여주는 걸 봤거든요. 그런 식의 좀 강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이 학교를 노출시킨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가서 이러는 걸 보면 분명히 대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제 베일에 쌓여져 있는 부대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북한의 김정일 군정대학이 뭐 비밀리에 대남 전투를 양성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북파 공작원을 양성해온 사실은 실미도란 영화 이전까지는 이런 부대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맞아요.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은데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진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국군 첩보부대인 HID입니다.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또 여기저기 프로그램에 요즘 조금 나오지만 제대로 소개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음지에서 상상도 못하는 훈련을 견디고 또 인내로 감내하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진짜 부대, 인간 병기를 모셨습니다. HID 출신 중에서도 대북 공작 그리고 또 이 첩보 전문가로 활약하시고 또 군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위험한 은퇴자 레전드 첩보원 이시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강철 부대에서 우승의 주역 HID 안에서도 최정예 대원인 사격 레전드 박지은 씨를 모셨습니다. 이정민 아나운서. 네. 우리 사실 그건 알지 않아요? HID 하도 얘기 들어서. 알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궁금한 게 HID가 뭐의 약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이제 힘든 아이들이라고 힘든 아이들이라고 많이 힘든 아이들. 그리고 뭐 아저씨에서 이렇게 맞아. 네, 맞죠. 그랬다는 거. 그리고 요즘 HID는 사실 강철 부대를 통해서 제 주변 분들도 너무 이제 팬들도 많이 생기시고. 주변이 아니라, 아니 주변 분이 아니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 혼자 아까 소리 지르고 계셨어요. 난도 아니었어요. 따끈따끈한 전 육군 첩보부대 박지훈입니다. 박지훈입니다. HID의 뜻은 그러니까 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예요. 그래서 HID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첩보 능력을 가장 극한까지 끌어올리게끔 훈련을 받는 부대고, 정확하게 말하면 국군 첩보부대인 정보사 산하에서 아주 특수작전만 주로 수행을 하는 특임대대를 HID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하셨듯이 아저씨의 원빈, 그리고 실미도, 또 저희 강철 부대를 통해서 민간인들한테는 HID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HID의 존재마저도 사실은 베일에 가려졌던 때도 많았고, 유사시에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가장 주된 임무로 수행하도록 극한의 훈련을 받는 부대라고 설명하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지금 뭐 박지은 씨 이렇게 보면 그냥 탤런트 같고 약간 모델. 배우 아니야? 키도 크시고. 저 상태로
북한에 침투하면 너무 잘생겨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안 듭니까? 예. 맞아요. 자, 사격의 신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을까? 저희가 강철 부대의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오, 멋있어. 첫 번째 표정. 그게 한참 뛰고 막 숨가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고 그냥도 쉽지 않은데. 발전부터 힘든 상황이에요. 뛰어와서. 흔들리거든요, 이게. 와, 너무 멋있다. 이동규 스승. 오, 이렇게 바로 쓴다고? 너무 빨리. 와, 대박. 한 방에, 한 방에. 명중. 명중. 영중. 이동하는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하다, 지금. 온다. 그가 온다. 와, 너무 무섭다. 지금 뭐야? 아우 진짜 저는 마지막 장면 보면서 약간 수치심을 느꼈어요. 왜요? 왜 본인이? 어우 되게 싫다 내 몸이. 갑자기 배에 힘주게 돼요. 조금이라도 부풀려 보려고. 아니 근데 우리는 군에 있을 때 사격도 저도 군에 있을 때 사격 꽤나 했는데 한쪽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양쪽 눈을 다 뜨고 사격. 양안 사격. 양안 사격. 그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 눈은 스코프를 보고 있어야 되고 왼쪽 눈은 이제 주변 시야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지 않나? 다 보려면. 그 HID는 항상 그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훈련을 하죠. 다르네. 감을 수도 없다. 그렇죠. 이게 한쪽 눈을 감으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적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는 타격을 보고 왼쪽으로는 왼쪽 이제 상황을 본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주로 군생활을 하시면서 방어적 차원에서 사격을 하는 한쪽 눈 감고 저격을 하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박 반장이 거쳤던 그 HID 같은 데서는 주로 이제 기습, 뭐 돌격,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격을 해. 근데 움직이는데 한쪽 눈 감고 하다 보면은 장애물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입체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오른쪽 눈은 표적을 보면 왼쪽 눈은 여기서 말한 대로 주변 상황을 봐야지 돌발 표적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안 사격 훈련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박 반장이 참 그때 저도 숨을 죽여가면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올커니 이건 유리하다. 왜냐하면 저 훈련을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뛰다가 사격을 하는 거는 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해서 마지막까지 아주 훌륭한. 사실 두 분께서는 지금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HID가 2.11 사태, 그러니까 청와대 습격 김신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보복 응징 작전을 하기 위한 부대로 1968년에 이제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흥미진진하고 또 가공할 그런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데 오늘 아마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세계의 사건에 사실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된다, 엮인다, 이거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시연 선생님께서는 겪게 됩니다. 전대미문의 사건. 네, 미 대사입니다. horrifying scene. Blood dripping down.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칼을 맞는 순간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 그 계속 비명이 나왔죠. 예, 피가 나니까. 이게 누구야? 설마? 이시연 선생님이세요? 인터뷰를 하셨어요? 직접?
제압하셨어요? 자, 이 일이요. 이제 미국 대사가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 피습을 당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에 이제 정치인 문제, 한미 동맹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25cm짜리 과도였어요. 이 본인 자신이 뭐냐면 그 반미 성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증오 범죄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얼굴에 이제 큰 자상을 입었는데 80발을 꿰맸다. 거의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죠. 당시 이제 25cm의 흉기를 들고 리퍼트 대사의 목을 겨눴어요. 이제 오찬 중에 리퍼트 대사의 목을 향해서 막 돌진했을 때 이시연 선생님이 짜잔 나타나서 범인을 제압한 거죠. 만약에 이시연 선생님의 이 초동 제압이 아니었으면 리퍼트 대사의 부상 정도는 훨씬 더 클 수 있었던 굉장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기록을 저도 오늘 이 출연을 위해서 좀 다시 찾아봤는데 당시 매체에서 이시연 선생님을 뭘로 소개했을까가 좀 궁금한 거예요. 전직 HID 뭐 팀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전직 대한민국 정보사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로 소개했나 봤는데 시인 이시연 선생. 시인 이시연 선생. 소개를 했더라고요.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더 놀랐어요. 리퍼트 테러범 제압한 시인은 전설의 강철 부대장. 그리고 그때 당시는 시인이었네요. 그때 당시는 시인. 아니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그랬나? 맞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시인 갑자기 시인이요.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특수부대 중에서도 개개인에다가 그 팀별로 그런 고립된 생활이 많습니다. 그럼 뭐 자기 시간도 많잖아요. 고독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이제 뭐 문학 청년을 그 지망했었지만은 제가 메모를 계속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발간한 겁니다. 아 근데 저 자리 왜 가신 거예요? 민화협에서 주관하는 건데 네. 그 민족 화해 협력 위원회 뭐. 리포트 대사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아침 조찬 자리였습니다. 좋은 자리였어요. 아 그럼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예, 그래서 이제 마크 리포트 대사 테이블이 저기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옆에 앉고. 이시연 씨. 예. 조금 있으니까 이제 리포트 대사가 버적버적 들어오고 막 치더라고요. 네. 막 하면서 이제 오는구나 하고선 이러고 있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그 수염도 이만하고 막 덩치도 좋은 친구가 개량 한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덜덜덜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옆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네. 거기 한 10명이 앉는 자리인데 가방을 딱 놓더니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그 나를 쳐다보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째려봤죠 이러고. 왜 이놈이 나를 아는 놈인가 해서 쳐다보니까 저기 저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가 보다 했는데 몇 발자국 뛰는데 갑자기 후다닥 뛰면서 칼을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후다닥 뛰면서 칼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사는 그 친구가 더럭더럭 걸어오니까 자기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손을 내미는 거죠. 손을. 내가 딱 보니까는 타는데 확 나가는데 보니까 여기가 뚫린 겁니다. 이쪽이 꽉 뚫려서 얼굴을 이 촉번에 딱 해서 대사가 탁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휙 또 칼이 날아가는 그 순간 저는 이제 펑 뛰었죠 이제. 뛰어서 이제 대사가 피하면서 이 친구가 자세가 휙 돌아서 등이 보이더라고요. 등이 딱 안았는데 이게 안 닿아요 제 손. 충격이 얼마나 이게 덩치가 좋은지 딱 중간에 흔들었더니까 안 흔들려 딱 보니까 칼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오 마이 갓. 이 친구가 몸이 비대하니까 이 칼이 이렇게 안 오는 겁니다. 살이 써가지고. 숙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오는데 숙련된 것 같으면 이렇게 찔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와요 칼이. 그래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 앞에 경찰들 보고. 그러는 순간 이제 제가 아스바리라고는 이제 지금 아마 그 용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일격 필살구 무도를 할 때 아스바리라고 해갖고 이렇게 공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자세가 있어요. 걸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딱 붙어가지고 쭈그림을 향해서 밀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더라고 또.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경찰은 확 달라붙었잖아요. 그리고서 있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저도 얼굴이 팔리면 그 당시 뭐 좀 그렇고 그래서 피했어요. 얼른 딱 피하고 그때서 막 카메라들하고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KBS 그 쫓아다니는 그 이 맨 친구들하고 PD한테 걸려가지고 구석에서 걸렸는데 안 하려고 저는. 칼을 맞는 순간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 그 계속 비명이 나왔죠. 예.
피가 나니까. 갑자기 시인이 되셔가지고 아니. 그 본능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냥 톡 튀어나가는 거죠. 생각하고 뭐하고 없이. 그럼요. 짧은 순간이요. 등이 딱 보이더라고요. 등이 보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후닥닥 짧은 순간에 그냥 가서. 우리 박지훈 팀장은 나였으면 거기까지 못 가게 했을 텐데. 그 전에 막 이미 구입할 때. 그렇죠? 접어버렸죠 그냥. 접어버렸죠 그냥. 접어버렸어. 이렇게 접어서 리퍼트는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같이 갑시다. 근데 저는 소위 특수부대 출신의 요원이 연배가 지긋했는데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으로도 미국으로도 너무나 큰 행운이고 이건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 미국 그래서- 대사님한테는 생명의 은인. 예, 생명의 은인이고. 그럼요. 그래서 그때 보여주셨던 그 아스바리를 혹시 여기서도 조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시도 한번 보여주시죠. 뭐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정말 아닙니다.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스트레칭해. 낙법도 이렇게 옆구리로 떨어지고 허리. 등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 아스팔이라는 그러니까 모두 걸기가 이게 이제 3가지 동작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배울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아래 이 다리로는 여기를 걸지 않습니다. 허리 여기 잡죠. 이 손으로 목을 밉니다. 이 자세로 이게 동시에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 상대가 넘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깨를 잡으면은 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괜찮죠? 괜찮습니다. 뭐야 하고는 잡아보시죠. 뭐야? 뭐야? 아이고야. 이게 뭐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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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게 뭐구나. 괜찮아요? 길나가 모자라 노래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게 한꺼번에 오니까 뭐 어디 잡을 데가 없어요. 잡을 데가 없는데 이거 좀 시범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 잠깐만. 우리 경민 씨가 걸렸어. 경민이 형 한번 경민이. 경민이 형. 어떤 거 보여요? 전쌤 저기. 아니 뭐 혹시 그런 거 돼요? 제압할 때. 가라고 머리하고 순간에 괜찮다. 아니면 아까 그 접어버리겠다는 거. 오빠요. 와, 해장어! 와, 해장어! 와, 해장어! 와, 해장어!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래. 아니 이거 그러니까. 거꾸리. 어떠세요? 일단은 너무 빨라서 뭐 대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착! 번개 같아. 정민 씨가 키도 작은 키가 아니고 몸이 좋아. 오랫동안 춤을 추고 댄서, 달려있는 댄서. 몸이라 좀 쉬운 상대가 아닌데 쉬운 상황 아닌데. 너무 아이가 있어 지금 아니 머리가. 저도 요즘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 3살짜리 남자애를 남편이 이렇게 돌리고 하는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은퇴 후에도 특수요원으로 이제 살았던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뜻밖의 장소에서 또 그런 어떤 활약들도 해주시는데, 자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저 때도 정말 난리가 아니었지만 또 하나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요 전 세계를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역대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자, 미얀마를 찾았습니다. 아 이게 실제 상황이네요. 네, 이게 사실은 보도가 안 된 필름들도 많죠. 네. 말도 안 돼.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번 버마 폭거는 국가 원수인 본인에 대한 위해 기도로서 곧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인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버마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저때 당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정말 이제 전쟁이 나는구나 싶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기억은 나시겠지만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가 이제 1983년 그 10월이잖아요. 바로 1개월 전인 9월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한항공 칼기가 그 소련이 쏜 미사일에 격추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때려잡자 소련 공산당 그 이 운동을 벌이고 있던 때였거든요. 한 달 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린 심정이었지만은 전쟁은 당연히 일어난 거고 좋다. 이때 한번 우리가 한번 복수해보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게 뭐냐면 우리 땅도 아니라 외국에서 제3국의 국가 원수를 노린 건데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버마의 독립 영웅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묘에서 외국 원수의 목숨을 노린 테러를 벌인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탔던 그 차량이 1분만 먼저 도착했어도 현장에서 직사를 하셨을 건데 당시 이 버마 측 외무장관 탔던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무슨 상황인지는 몰랐는데 뭐 일단 사이렌 울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기억이 나는 게 대통령이 생존에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처음 뉴스에서는 그 발표가 안 될 정도로 막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요 이 사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과연 누구냐 이게 사실은 명확해 보였으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의문점도 제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종민 씨 이만갑에서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다뤘던 만큼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북한 외에 유력 범인으로 지목됐던 세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때 현지 있던 장교가 강력하게 좀 부인을 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이 탁 터졌을 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무슨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상황은 광주 2년 후예요. 광주 상태는 2, 3년 후거든요. 딱 터졌을 때는 이거 혹시 거사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정권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두 번째 가능성은 혹시 누군가가 이른바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뭔가 거사를 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뭐 첫 번째는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혼란 상황은 아니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쪽 운동권에서는 이렇게 테러 같은 건 안 하거든요. 외국을 그렇죠. 가기도 쉽지 않죠. 가기도 쉽지 않고 세 번째 가능성은 이거 북한이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당시 속에서는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은 이쪽에서 보면 가해자인데 저 정권을 갖다 피해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떡더름했던 이 사건 자체 그런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 증거 때문에 이거 북한의 소행인 것이 이제 100%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아웅산 묘소 그 위에 천장 위에 클레이모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쪽 방향으로 빵 터진 지뢰예요. 안에 쇠고술이 700개 이상이 들어 있어가지고 거의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그런 지뢰거든요. 어마어마한 지뢰가 2개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또 소위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터져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거를 4,000도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치가 됐는데 다행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 소위탄은 불발이 돼버려요. 만약에 소위탄이 터졌다고 하면은 증거 다 날아갔어요. 완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1970년 6월에 그 현충문 위에 당시 북한 공작원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노려가지고 이 현충문 위에도 클레이 폭탄을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설치하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불발로 끝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아웅산 묘소에 지금 클레이 폭탄을 설치한 거잖아요. 저는 다시
82년도, 그러니까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해외에 있었거든요. 82년도에 아프리카에 이제 나이제리아, 뭐 가봉 이런 나라들을 전두환 대통령이 돌 때 그때 쫓아다니면서 이제 암사라는 단체에 제가 소속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정일이 이야기한 것이 무조건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김일성이가 마지막 순간에 보고받고 아프리카에서는 하지 말라. 딴 데서는 하라는 소리거든. 아프리카는 우리가 돈도 많이 썼고 우리를 지지하는 대륙이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이 연기가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외에 있을 때 83년도 사건을 딱 들었는데 우리한테 왔던 그 사람들이다. 2명 중에 이제 1명은 뭐 잡히고 이제 1명은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인으로 가장하고 왔던 사람들 제가 보름 동안을 태우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때 딱 들으면서 이 스탠딩 오더라는 게 이 김정일이 한번 마음 먹으면 이거 꼭 벌리는구나. 그리고 그때 동남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좀 강하고 북한이 좀 약했을 때니까 동남아의 어느 지역을 선택한 것이 버마, 미얀마가 됐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북한에서 지도자 하나만 없으면 나라가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대통령만 하나 없애면 혼란에 빠져서 극도로 뭔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쳐들어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대통령 대행도 있고 언제 무슨 매뉴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일은 그 일을 끝내 했고 저는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외교관이잖아요. 우리 외교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 주재국과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네 위험한 짓 하고 다니는 나라 외교관들 아니야. 그러니까 제재도 강화될 거고 지정국도 다시 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숨이 좀 막혔던 생각이 나요. 분명한 건요. 이 아웅산 유수 테러 작전의 제일 표적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이건 단지 대통령 한 개인에 대한 문제 아니라 바로 그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어떤 전면전을 이제 선포하는 이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전두환 정권이 잔인한 이제 보복을 준비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이 버마 테러 터지고 다음 날 10월 10일에 바로 김포공항으로 일정 다 취소하고 서둘러 귀국합니다.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반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라는 비상 성명을 낸 후에 정군의 비상 경계령을 내립니다. 이게 대통령을 노린 테러가 명백해 보이지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 없는 우리 국무위원들, 수행한 수행 비서들, 언론인들이 대거 사망했어요. 17명이 사망하는 국가적 비극이자 이 대참사였거든요. 당시 분위기는요. 만약에 당시 전두환 정권이 우리는 북한이랑 전면전을 하겠다. 우리가 보복을 할 거고 그로 인한 전면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 말리지 마. 라고 얘기해도 미국이 대놓고 못 말리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에 형성됐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명을 내면서 그 전군의 비상명령을 내리고 했을 때 나왔던 그 발령 코드가 데프콘 3호예요. 이게 5단계까지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향되는 거고요. 사실 한반도에서 데프콘 3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1976년 미르나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미군이 그 판문점에 있는 그 미르나무가 이렇게 관측하기 힘드니까 자르려고 갔는데 북한이 도끼로 이제 만행을 저지른 그 사건하고 그리고 이번에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이때 데프콘 3호가 이제 발령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군의 비상이 딱 걸렸죠. 사실 이 사안만 보면은 국가 원수를 위해하려고 한 거잖아요. 다른 국가가. 이건 사실 뭐 전면전을 벌여도 명분상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이제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도 그러면 김일성 목 따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팽배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잖아요. 군인들 사이에 또 충성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6.4 12기를 중심으로 이제 피해 보복전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 암살 작전이죠. 그래서 그 작전을 수행할 팀으로 창설된 것이 바로 육군 첩보부대 HID입니다. 당시 이시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근무하고 계셨죠? 예, 83년도에 제가 이제 팀장을 시작했습니다. HID요? 예. 자, HID 그렇다면 그때 어떤 작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지령이 떨어졌는데 그 주석궁을 그 폭파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라. 딱 그래서 제가 아하 이제 큰 게 왔구나. 두 번째는 그 평양 중심부에 있는 평양중앙방송 TV 송신탑을 폭파시켜라. 내부 혼란. 이게 지령이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지령입니다. 중심을 이거는 지금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층을 그 사살하고 그게 틀어질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통신 시설을 마비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하는 작전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당시 청와대 폭파하고 남산 서울타워 폭파하라. 이 두 가지랑 똑같은 거네요.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특수작전이 아니라 북한으로 진입을 해서 거기서 심지어 주석궁을 폭파하고 막 송신탑을 없애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예, 이제 침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체력이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체력 훈련을 계속 밤마다 하는 거죠, 그거는. 아, 밤 잠도 안 자고 가면은 침투술, 그다음에 도주, 폭파, 야간 사격 뭐 이런 게 주로 밤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 들어가서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군으로 위장을 한다거나 북한군의 어떤 그 생활 태도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 몸에서 익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훈련할 때 저희가 그 북한 군복을 입고 하는 훈련도 있고 임무에 따라서. 네. 말투 같은 것도 연습을 하세요? 그럼요. 그 저희가 매주 토요일이면 인민군 생활화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합니다. 인민군 생활과 똑같이? 예, 비디오 보면서. 비디오 보면서요? 그리고 연습도 시킵니다, 이렇게. 우리사 해봐. 그러니까 검문소를 지나갈 때 인민군 병사가 만약에 잠깐 와보라고 해가지고서 뭐 물어본다면 답변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평상시에 그것도 모여서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두 분은 북한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고 하신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지. 제가 제일 잘해서. 맞아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네. 경찰국에서 왔지. 경찰국? 경찰국 어디서 왔습니까? 저 동무는 경찰국 동무한테 이래저래 반말하지 말라고 똑바로 서서 얘기하라고. 야, 기선제압 밀렸어 지금. 기선제압 깎은. 기선제압 당했어요 지금 이미. 근데 나는 이 선생님은 괜찮은데 박지훈 팀장은 못할 것 같아. 북한말 하세요? 하세요? 남조선 게 아닙니까? 남조선 게 아닙니까? 야 이게 무슨 영어 회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팀원들끼리 모여서 북한 회화 시간이고 둘이 얘기해보라고. 프리토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말. 어디서 왔시오? 내래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함경도 어디야? 함경북도도 모르네? 함경도 어디 군이야? 함흥군이다. 함흥군. 말투 밀리고 있어. 저 밀렸어요 저 지금. 저 누가 북한 사람이고 누가 남아세요 하면은 이쪽이 북한이야. 자, 함경남도 함흥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이런 거 다 교육 야 이런 거 거예요? 받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무리 언어로는 그래도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 군인하고 뭐 그 북한 군인하고 뭐 어떤? 일단은 그 얼굴서부터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보면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작고 키들이 작고 옷도 헐렁하고 막 이렇게 남나게 보이는데 첫째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가장을 해서 들어가다가 체크가 당하면은 친구들이 상의를 이렇게 깝니다 여기. 그렇게 까면 이 안에 실로 자기 소속을 여기다 이렇게 주기로 받게 돼 있습니다. 딱 보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이렇게. 손 못 대게 하죠 처음에는. 색이 없는 그런 카키색 복장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쟤들도 헷갈리고 뭐 하여튼 이게 어느 소속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맞아. 그럼 경찰국이라고 하면 그게 통합니다. 한번 써먹은 적 있습니까? 경찰? 진짜로요? 네.
사실 이제 정찰국이라 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기싸움에 밀렸잖아요. 왜 밀렸냐면 북한 군인 자체들도 정찰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찰국 같은 경우는 특수임무 조직이기 때문에 사복을 하거나 뭘 하거나 여기에 비밀번호, 자기 소속을 감추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하고 딱 맞췄을 때 기싸움에서 확 하고 그리고 딱 하면은 군인이 멈칫하고 나가지고 바로 거수경량을 보냅니다. 저희 때는 그때 이제 그 인민군 생활화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육군을 생각할 기준을 비교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 전혀 딴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침에 우리 군은 아마 6시가 06시가 기상시간이에요. 근데 거기는 제가 갔는데 보니까 05:30 30분이 기상시간이에요. 인민군 애들이 05:30 기상을 해요. 05:30 기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간단히 실적 끝나고 나면 모래 빼나오는 벽은 이제 뭐 10km, 12km 뛰는 겁니다. 모래 빼나. 군가도 우리 군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선을 간다라든가 뭐 이런 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의 화칠이 피를 조국의 화칠이 이거 인민군가예요. 인민군가를 배워요? 네. 아 이게 진짜 뭐야. 그거 배우면 다 이 생활화 동기화 훈련이죠. 이제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특수작전군이라고 한 개 군을 병정을 따로 만들었는데 저희 차우의 형님은 3군단 경보병 여단 대대장, 제 밑에 동생은 정찰국 산하의 60저격여단이 그때 당시에 부대가 제일 센 부대. 이거 자체에서 지금 훈련을 한국화 훈련이라는 거죠. 남조선화 훈련도 하고 남조선 군가 노래도 배우고 모든 생활을 한국군처럼 한다는 건 아니고 북한군처럼 하는데 뭐 일정한 날에는 한국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군 군가도 부르고 한국군 내용도 알고 그리고 한국 영화도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한국군에 대한 영화도 특수부대에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동생은 그 원산 폭격이라는 말을 알더라고요. 얼차례를 한국군처럼 하는 거예요. 다 봤구나, 다 배웠구나. 김신조 부대도 부암동에서 우리 군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군 특수부대인 척 행세를 하면서 작전 들어간다 라고 우리말을 하면서 통과해서 청와대 뒤쪽까지 왔다가 거기서 이제 경찰 부대랑 맞닥뜨리면서 들통이 난 거죠. 궁금한 거 있어요. 이렇게 북한군 경례해봐. 북한군. 왜? 북한군 경례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이런 거 걸리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제식도 배워요? 아 그럼요. 제식 배우죠. 저희는 왜 이거 뒤로 돌아면 오른발이 뒤로 가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민군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가서. 그래서 듭니다. 그게 돼? 어떻게요? 제가 사실 그럼 우리나라 거로 한번 잠깐 해볼까요? 제가 지금 많이 하던 건데. 자, 제자리에 선! 뒤로 돌아! 저렇게 뒤로 돌아! 저렇게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북한은 지금 뒤로 도실 때 오른발이 뒤로 가서 돌았잖아요. 앞으로 놓고 돌아보세요. 앞으로 어떻게요? 앞으로 가른다? 우리는 보통 제식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뒤로 돌아가잖아요. 뒤로. 그 인민군은 이게 이렇게 나간대요. 오른발이. 하나. 예, 이렇게 뒤로 돌아요. 그리고 발을 갖다 붙여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리 뒤로 가는 것보다 동작이. 오, 아 이걸 다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 이게 진짜 뭐 HID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훈련이 고된 곳이고 그러니까요. 또 이런 특수부대들은 딱 영화에서 보면 옷 벗다 보면 막 여기 흉터가 막 많아. 맞아. 이게 HID만의 흔적 뭐 이런 좀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깜짝 놀라고 그런 게 우리 거기 대원들이 속옷을 안 입습니다. 러닝도 없고 팬티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입어요. 그 언제 빨아서 그 팬티 입습니까? 바지 위에 그냥 반바지 그것도. 그러니까 한겨울을 빼고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반바지에다가 맨발로 다녀요. 왜냐하면 그 신발이 없을 때 가장에서 자갈밭 또는 그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깔아놓은 데 있어요.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바닥을 단련. 예, 발바닥을 단련. 굳은 살이 딱 배기게. 그렇죠, 굳은 살 배기게.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속옷은 저만 입고 있어요, 팀장은 하얀 거.
군에서 지급해주는 그 국방색 뭐 팬티라든가 뭐 그거 어떻게 빨아서 그거를 저기 감당을 해요. 매일 훈련하고 땀 흘리고. 그렇죠. 국방색은 뭐로 쓰냐면은 그 총 닦을 때. 총기 런닝 총. 맞아. 네, 그거 닦을 때 그걸 하고 속옷을 안 입다 보니까 전투복만 있죠. 그 많이 쓸립니다 이게. 쓸리겠죠. 이제 그 모래배낭을 매면은 매고 이렇게 뛰다 보면은 덜컹덜컹하면서 예, 이게 안에 속옷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마찰과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게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까져요 여기가. 등이 까지고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곰고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다는 아닌데 한 뭐 7, 8명 중에서 한 5, 6명이 그 개발단 도장이라 그래요. 그게 있어요. 자국이? 네, 딱 보면 거기 출신이지 아닌지 이게 나타나요. 그거 까지고 뭐 부러지고 정도는 거기서는 뭐 그건 일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팬티는 지금 입죠? 네, 아주 지금은 잘 입고 있어요. 그죠? 훈련할 때도 이제 안 쓸리려고 오히려 더 최신스럽게 타이즈를 입고. 타이즈. 그러면 어깨에 그 있으세요? 아 저는 막내 때 있었는데 지금은 좀 8년 동안 뛰다 보면은 이게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보통 안 생기고 훈련소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어쨌든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이 되었고 훈련 과정에서 제가 한 20kg 정도가 근육이랑 같이 확 쪄버려서 이게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정강이에 이게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정강이에 염증이 조금씩 차면서 이게 피로골절이 와서 피로골절? 네. 그렇지. 계속 무리를 하니까. 계속 무리가 가면 이게 골절이 돼 정강이 이제 염증이 차면서 골절이 되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죠 이제. 근데 저는 약간 금이 간 상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병원을 못 가게 했어요. 이게 이 선생님 때보다 더 병원이 잘 돼 있지만 너 병원에 가면은 수료를 못 한다. 병원 기록이 남으니까 수료를 못 한다 했고 참고 이제 계속 다리를 지질 끌면서 진짜 혹독한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최근에 이 한미가요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80년대 초에 이제 주석궁에 침투하기 위해서 HID가 참수작전을 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 뭐 특수부대가 적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을 써요. 일단 뛰어요. 아니면 걸어가든지 밤새 뭐 행군을 하는 거죠. 김신조 부대 같은 경우에도 파주, 문산, 개성 찍고 걸어왔죠. 뛰어왔잖아요. 강원도 모처에 이제 HID 부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장국으로 유명한 여기까지 걸었어요. 양평까지? 어디? 양평. 야, 이 강원도 모처에서 해장국으로 유명한 양평까지 여기까지 걸어갔냐, 뛰어갔냐? 여기가 딱 거의 한 100km가 돼요. 어우, 키로를 걸어간다고요? 100km를 걸어가고 뛰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직선거리로 100km인데 부산거리로 한 180에서 200km가 나와요. 그러면 DMZ 선상에서 평양까지 거리와 유사합니다. 상부에서 이제 그 사진하고 지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 도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놓고서 이렇게 침투로를 어떻게 딸 건가. DMZ만 극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가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는 아무래도 경계 근무가 전방보다는 수월할 테니까 최전선만 넘으면은 이상 없다. 빠르게 급속 행군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연습을 했습니다. 전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그 우리 주둔지에서 3박 4일 만에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3박 4일. 예. 180km 가까운 데를. 예, 3박 4일 만에.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저기 남한강 흐르는 이게 꼭 저기 대동강 흐르는 그거가 아주 유사합니다. 폭도 그렇고. 세상에. 주성국인 그 저기 능라도 이쪽 오른쪽 편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평강에 11월 말쯤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낭은 어떻게 하느냐? 판초이 같은 거기다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총을 위에 얹으면은 이게 안 가라앉습니다. 안수가 되니까. 그거를 밀고서 이렇게 가면은 밤이라도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딱 그 두 번째로 제가 들어가는데 진짜 면도 칼라 이렇게 허벅지를 막 이렇게 뭔지 알아요. 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배꼽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쫙 올라와서 목이 되니까 그게 괜찮아요. 목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 지역이 그 양평 초등학교였는데 그 기슭에 딱 올라서니까 이 옷이 얼어가지고 퍽퍽 하더라고요. 참고로 좀 많이 들어가봤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훈련은 주석궁을 침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한강을 건너고 초등학교 담벼락을 빨리 넘어서 이제 그걸 주석궁이라고 가정하고 폭파시키는 훈련이잖아요. 당시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담벼락에 이제 폭탄을 가정한 무언가를 붙이고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 집결지로 모이는데 그 과정을 이제 시간을 재면서 HID 당시 대원들을 압박해왔던 거죠. 아까 양평까지 180에서 한 200km 정도를 주행할 때 3박 4일 정도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제일 궁금한 건 볼일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게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소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건 어떻게 보느냐. 근데 사람이 긴장되면은 그게 안 나옵니다. 예, 용변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먹는 거는 밥은 못 먹습니다. 저희는 그 개인별로 그 압축 식량이라 그래갖고 미숫가루를 이렇게 납작하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압축 식량, 그다음에 초콜릿, 그다음에 쥐포 같은 거를 한 2마리씩 이렇게 압축된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분을 줍니다. 그 일주일분을 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을 버티던가 나머지는 알아서 또 저거를 해줘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필름 보면 뭐 생존 훈련이라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생식도 많이 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데 이제 안 먹은 걸로 치면 이제 선배가 뱀은 충이 너무 많다 먹지 마라. 저는 뱀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버섯은 못 먹게 했어요. 버섯은 왜냐하면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범에 나온 거 봐가면서 만에 잘못되면 대원들이 어디 아프거나 잘못되고 그런 거 팀장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의식주 먹을 거는 뭐 뱀을 잡아먹든지 멧돼지를 때려잡든지 그건 해결이 돼요. 화장실은 뭐 아무데나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민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산 속에서 그냥 길바닥에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종민 씨, 북한 전문가 종민 씨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HID는 평양에 침투하기 위해 삐입을 한 뒤 잠을 잤다. 삐입이 뭘까요? 뭐뭐까지 하면서 잠을 잤다. 힌트.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알겠다. 파묘. 지금 김고은 씨 따라한 거예요? 이거 말 되는구나. 이거 한 거예요 지금? 말 된다. 김신조 부대도 솔직히 파묘를 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꽃제비들도 산에 가다 보면 길을 잃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선가 자야 돼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디냐면 묘자리예요. 묘 근처예요. 그래서 분봉 밑에 이제 거기 보면 또 가을 되면은 뭐 가랑잎도 있고 해가지고 따뜻해요. 직접 하셨다고요? 파묘를? 저희 이제 훈련하는데 최종 목적지까지 가상이라도 근처에 가면은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노출이 됐더라도 추적하는 부대가 잘 찾을 수 없도록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뭐 텐트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도 텐트 없죠? 예. 텐트가 없어요. 텐트라는 건 없습니다. 아예. 이제 갈고리, 비박. 갈고리 이런 거 땅을 파는데 이거 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고른 거니까 돌이 안 나옵니다. 첫째. 돌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태양의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봉분 하나 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팝니다. 양쪽에서 파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파다 보면 쉽게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관짝이 나와요. 좀 나와봐. 쭉 서가지고 야 그래도 이분한테 절은하고 자자. 그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게 마음이 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여기서 신세지게 됐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선 뭐 3명, 4명 해서 이제 플라스틱 줄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신혼을 해야 되니까 양쪽이라도 그렇게 해서 많이 자야 한 3시간, 4시간? 3-4시간. 잠도 편히 못 주무실 못 거예요, 자죠. 사실은. 나중에 흙을 덮어주겠네요. 그건 해야죠. 그죠? 떠날 때 또 절하고 야 이건 해야지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흔적도 안 남기는. 박지훈 씨도 산속에서 많이 주무셨어요? 묘자리를 파셨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묘자리는 훼손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디로 파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많이 잤는데 좀 재밌었던 기억은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제가 살아있는 닭을 끌어안고 들어가서 털이랑 있으니까 그러죠. 냄새는 나는데 너무 따뜻하니까 그렇죠. 닭이 체온이 근데 있으니까. 닭도 안으면 가만히 있어요. 노출되면 안 되는데 닭이 울면 어떻게 해요? 그 아침에 안 새벽에? 울어요. 땅 안에서 이렇게 안고 자기 때문에 안 울어요? 와. 닭도 따뜻한 뭔가- 거지. 이 남자.
이놈들. 그러니까 암탉이에요, 암탉이야. 그 이후로 치킨을 드실 수 있겠어요? 치킨을 드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날에 바로 잡아먹었죠. 그 다음 날에 바로 잡아먹었죠. 가능해요? 닭도 잡을 줄 알아요? 다 잡죠. 아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조금 배워요. 이렇게 손질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배우긴 해요. 먹고 살려면 다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침투했을 때 민가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생존수한 방법이 생존하기 위해서 칼질하는 법도 칼질하는 해체. 거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들으면은 아 이거 뭐 잔인하고 힘들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보이스카우트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놓고 침투해서 주석궁을 폭파하겠다라는 거를 명령을 받고 들어갔을 때는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거기까지 가서 내가 죽더라도 그거는 완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훈련이에요. 겁이라는 거는 안 나요? 겁이 지금 쫓기고 막 죽느냐 사느냐에다 임무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상황인데 겁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길 시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내가 우리 대원들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주석궁 폭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음 지령을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송신탑 평양중앙방송 TV 송신탑.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평양 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김일성 일가의 그 수뇌부가 머무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게 이제 호위사령부예요. 호위사령부 밖에 그 평양 시내를 지키는 게 평방사령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평방사 외곽에 3군 사령부가 있어요. 3군단 사령부. 이 친구들이 그 교신을 할 때 80년대 초반에 평양 중앙방송 송신탑 TV 탑이 있죠. 이게 중계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빠개지면 지들끼리 박치기 하는 거 생기는 거죠. 그게 사실 이렇게 부차적으로 겉으로는 그래가지고 텔레비 방송국 깨부돼갖고 뭐해 그러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이게 걔들의 어떤 군사 작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탑을 조기에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훈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산타워는 제가 직접 올라가 봤어요. 어머! 협조를 해가지고. 계단으로. 저기를 저 탑 송신탑을 관리하는 분이 특전사 상사로 전역하신 분인데 그때 관리실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맨 위에까지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그다음에 2단계인가는 걸어서 가고 그다음에 뚜껑을 전자탱크처럼 이렇게 열고 올라갑니다. 그럼 쇠탑. 이거를 거기까지 갔는데 자기가 관리실장이라고 야 내가 특전사 나도 나왔는데 막 이러더니 거기 가서 나보고 먼저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니 그 어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거기를 이렇게 부적부적 이렇게 잡고서는 이제 쇠로 이렇게 난간이 있으니까 2m 한 키 사람 정도 올라가는데 이거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거 흔들리는데 이거 계속 올라가요 그랬더니 밑에서 올라가 봐요. 그거 왜 안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매일 다녀요 그래. 그래가지고 저만 올라가고 그냥 내려왔죠. 그 왜 올라갔냐면 그 송신탑, 그 철탑 두께, 그다음에 이 조밀도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느낌을. 그분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아직 왜 나만 올라가라고 그러고. 자, 지금 저희가 웃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들이잖아요. 자, HID 대원들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석궁 폭파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획이 됐는데 북한에 갔습니까? 당시에서는 대규모 반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응징 보복 작전, 복수 작전을 승인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대통령 특별 담화 발표하는데 이 담화가 사실 군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번이 우리의 평화 의지와 동족애가 감내할 수 있는 최후의 인내이며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도발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힘의 응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집단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듣고 있는 분들 표정이 이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당시에 군부에서는 이미 각 부대에서 보복 작전을 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놨고, 그러니까 당시 군부에서는 가자, 주석궁 폭파할 수 있다라는 아우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전방부대를 쫙 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 명령 없이 한 사람이라도 움직였다간 반역으로 간 줄 알아. 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움직이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건 그 당시에 군부에서 자체적으로까지 움직일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때 군부 자체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렇게 센 말을 안 했으면 어쩌면 선 행동 후 보고했을 수도 있을 만큼의 분위기였던 거죠.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그래. 목숨을 바쳐서 훈련에 임한 대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부에서는 이제 안 한대 뭐 이런 개념은 아니죠. 스탠바이, 대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훈련을 하다가도 상호간의 어떤 대화가 뭐 선후배 사이에 장난도 그런 게 다 없어지고 하여튼 당시 대원들로서도 그렇고 저희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사람으로서 가족이라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만감이 교체하죠. 그런데 대원들한테는 희망이 꺾이는 말을 못해요.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알지 않습니까? 야 이제 떠나면 못 오는 길인데 이걸 대원들한테 말 못합니다. 야 우리 살아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살아 돌아올 수 있어. 희망적으로. 이거 심리전으로 사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팀장은. 사건 직후에 당장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응징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작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허무하게 실수가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저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저 담화 발표하면서 아마 손을 아마 부르르 떨었을 텐데 본인선 체면도 많이 구겼을 테고요. 당시가 사실 보면 냉전이 이제 최고의 피치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시점이었고 올림픽 개최를 놓고도 소련하고 미국이 완전히 양분돼가지고 이제 신경을 버릴 텐데 84년에 LA 올림픽이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이시연 선생님이 하셨던 그 작전을 감행을 했다면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건 더 납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독자 행동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북한도 거니. 가만히 있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전략적 목표가 있거든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저 순회만 딱 제거하게 되면 남한에서 민중분기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될 거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작전 자체가 약간 분풀이잖아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지 명확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땐 주소궁을 건드렸다? 그럼 더한 게 올 거고 그럼 국지전에서는 전면전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미국에서는 뭐 피해 본 게 없고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만약에 정치적 정당성이 있었으면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한테 지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키니까 그냥 아까도 보니까 발표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HID 요원들의 이 주석궁 폭파 작전은 세상에 없던 일로 이제 취소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후에요, 한반도가 아닌 바로 이곳에서 이제 신분을 위장한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맹활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한테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입니다. 모가디슈 영화로 뭐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 90년대 초 이 모가디슈에서 모가디슈 소말리아에서 거길 가셨어요? 우와. 모가디슈를요? 어느 날 자는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옵니다. 자네가 모가디슈를 가져야 되겠어. 공작처장이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그때 이제 소령 때인데 제 밑에 이제 부팀장이 대위, 그 밑에 이제 상사 하나, 중사 하나 해서 4명의 팀을 이뤄서 가게 됐습니다. 사실 모가디슈가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할 때 모가디슈 사태가 터졌는데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라는 사람이 독재를 해요. 북한 김일성하고 친해요. 그걸 이제 반정부 세력이 쳐요.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지면서 내전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희생자가 나오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라 자체가 거의 그냥 무정부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전체로 퍼졌다는 거네요, 이 내전이. 그렇죠.
그러면서 유엔이 이제 이제 PKO라고 해서 이제 피스키핑 오르가니제이션, 우리가 이제 유엔 평화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소말리아 현지에 보냅니다. 약 250명으로 구성된 PKO 상록수 부대가 가게 되는데, 북한 전문가, 소말리아 전문가 종민 씨, 이 상록수 부대가 어떤 임무를 맡았을까요? 일단은 거기가 내전 지금이 일어났잖아요,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편을 들어야 되는 반군을 좀 싸우러 가는 게 아닌가.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PKO 말 그대로 평화 유지군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뭐 하냐면은 무너진 시설 복구, 맞아, 공병. 그리고 치안 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데 행정 지도, 지원. 이게 PKO의 목적이에요. 전투가 아니에요, 이게요. 전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상록수 부대는 공병대예요.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은 정보부대잖아요. 뭐야? 맞아. 혹시 삽 들고 가시나요? 이제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그 미국에서 벌어졌냐면은 영화로 유명한 그 블랙혹 다운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헬리콥터. 예. 그 추락했죠. 모가디슈 희가지에. 이게 떨어져서 이걸 구하러 미 특수전사령부 75 레인저 연대가 있어요. 최초로 그 해외에서 그 아장창 일개 중대가 다 깨졌는데 180여 명 중에서 거의 뭐 150명인가 부상자하고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자존심 상했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병 부대보다는 전투부대를 원했는데 희생자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원 취지에 맞게 건설 공병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가는데 불안하니까, 그래서 정보선들 특수팀에 가가지고 반군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서 그 공병 부대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해라는 취지에서 간 겁니다. 생활 중간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 반장도 그렇게 갔다 온 거 있어요? 자세하게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신분을 속이고 해외 파견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괌이야, 괌. 괌? 그냥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여행으로 이제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아시아 여행도 갔다 오고. 아시아랑 유럽 여행. 사실 이시연 선생님은 꼭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장교로서는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미 CIA에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교육도 받으셨고 국가에서 직접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 정보 관련해서 이제 투입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갔던 거고. 은미 씨,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왜 정보사 거의 시험 보는 날이죠. 이시연 선생님을 보냈는데 도대체 어떤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뭐 군복 입고 막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침투해서 거기 있는 거 정보를 좀 수집해오는. 그런 것들 좀 들어서 가져오는.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정보가 결국은 우리 부대, 상록수 부대의 안전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못 들어오거나. 이게 제일 첫 번째.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도 뚫어서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될 심정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거기 아침마다 거기에 열심히 나타나는 한 15살 된 소년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영어로 그 물 한 병만 달라 그런다. 우리가 물이 그게 2리터짜리가 하루에 두 개씩 주거든요, 유엔에서. 근데 그게 남아요. 따로 또 많이 생겨서.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하나씩 얻어다가 보니까 바깥에서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내가 말을 시킨 거죠, 영어로. 야, 너 형이 있냐? 뭐 어쩌고 하다가 뭐 누가 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무슨 통신원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데리고 와봐. 뭐 돈 용돈도 좀 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코리아의 그 대통령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뭔 말이야? 그래? 야, 그 코리아 대통령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김일성 그러더라고요. 김일성 그러더라고요. 얘가 초등학교 때 그 김일성 북한 그 아마 그쪽에서 무슨 와서 그 교육도 받고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게 인연이 돼서 그 형, 뭐 집안 형이라는 친구를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캠프에 와서 앉혀놓고 뭐 콜라도 주고 뭐 라면도 끓여주고 탁. 일단은 사람이 배가 뜨뜻하면은 왜 긴장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딱 한 다음에 이제 슬슬 너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디드 장군 그 군벌에 그 작전 참모 조카를 얘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올커니 속으로 올커니 이거 잘 걸렸다. 잘 걸렸어. 그래서 계속 올 때마다 100불씩 주는 겁니다. 100불이면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걔들 한 달 엄청 급여가 100불입니다. 걔들. 하루에 올 때마다 100불. 한 번 오면 한 달 월급. 그럼 올 때마다 100불을 계속 주니까 이 친구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막 사진도 가져오고 막. 가지고 오면 더 주는 겁니다. 줄까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이디들 조카까지 이제 보섭을 해서 반군이 어느 지역에 오늘 기습을 할 거다는 첩보가 오면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상록수.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영내대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유엔에서 주는 정보만으로. 왜냐면 우리 상록수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첩보를 입수해야죠. 근데 저는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게 돈 100불, 200불도 중요한 거지만 포섭하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게 노하우고 청년을 섭외해서 이제 포섭해서 많은 정보를 빼셨는데 혹시 이것까지 해봤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 청년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기가 그 평양 축전에 참가해서 찍었던 사진들하고 잔뜩 갖고 오더라고요. 평양?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지식이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친구가 또 그 당시 북한 대사관을 했던 그 건물 거기 경비 책임자예요. 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구나. 그래서 이제 당장 말을 한 게 아니고 흘러들은 척하고선 기억하고 있다가 올 때마다 100불씩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위를 높이는 거예요. 다음날 300불 좀 써. 이거 뭐냐 그러면 야, 너 집에 쌀도 뭐 우리말로 식량도 좀 사가고 물도 좀 사다 먹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나는 네가 뭐 좋아하는 거면 이렇게 다 줄 수 있어. 신뢰를 쌓는군요. 신뢰를 쌓아야죠. 지금까지 얘기에 다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부터 펼쳐진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 평양 축전까지 갔다 온 학생을 이른바 포섭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시연 선생님이 한 작전, 수립한 작전이 뭐냐? 일명 소말리아 주재에 있는 북한 대사관 금고를 털어라. 북한 대사관 생각했어. 내가 지금 저분이 사고 칠 것 같아. 좋은데 이렇게 쓰셔서 그렇지 능력을. 맞아. 마음 놓고 너랑 나랑 꽂혀가지고 기획부동산을 하시잖아. 다 드려. 아니 소말리아의 대학생을 하고 그 대학생이 지인이 이제 북한 대사관에 좀 근무를 한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북한 대사관을 턴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탈출을 하면서 곧 올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경비하는 것을 용역 주듯이 야 네가 좀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와서 다시 오마. 나머지 쉽게 하고 계약금식으로 조금 돈을 주고 간 겁니다. 북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아니 소말리아 현지인.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우리가 외국 간다고 해서 우리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저걸 털어야 되는데 저걸 내가 나갈 수는 없고 주둔지 밖을 못 나가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 고민을 하다가 그 이제 매일 오던 그 친구한테 야 네가 그 관리인 하는 그 경비대장이라는 놈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 보초 쓰는 놈들이 5명이면 5명에 100불씩 주고 경비대장한테 500불을 준다 그래라. 그러면 1000불 아니냐. 현찰로 너한테 줄게. 너는 이거 완성만 되면 너는 더블로 받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느냐. 네가 터는 시간에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한다고 모여있어 어디 한쪽에. 그럼 얘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있는 거 아니까 다 긁어갖고 와. 이렇게 시킨 거죠. 그놈들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 집 그때 무슨 교육시키라고 모아있었는데 그 사이에 와서 털고 갔다 놓은 동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알리바이까지.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문건들이거든. 뭐 거기 뭐가 있어. 그걸 못 읽어요. 한글을 못 읽죠. 얘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지고 온 게 그 안에 금고 안에 있는 뭐 서류인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교육 자료라든가 외교관들 행동 수칙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건 음어판이었어요. 암호판. 외교부는 또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건 역시 품에 안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털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게 김일성어로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글씨를. 그거 띄워오고 입구에 있는 동판이 크기가 저기 문짝만 합니다. 혼자 못 들어요. 대사관 동판을 띄워오셨다고요? 예. 그 물건 값 다 줬어요, 제가. 아니 근데 그런 건 되게 루브르나 대형 문구라니까요. 그리스 문자가 있어도 제가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이제 아프리카가 정변이 많잖아요. 쿠데타가. 쿠데타 군이 예를 들어서 수도를 점령한다. 수도로 접근해 온다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음호판을 소각하라. 그다음에 뭐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상들을 화학 처리해서 없애라. 그다음에 무슨 중요한
전보문 오가는 것은 다 소각하라. 그런 매뉴얼들이 1, 2, 3, 4가 쭉 있어요. 포상은 받으셨어요 이걸로? 근데 나중에 갔다 와서 뭐 저는 대통령 포상을 받았죠. 대통령상을 받으셨구나. 자, 이렇게 북파 공작 수행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는 우리 정보사 요원들. 그런데 애초에 임무는요. 반군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상록수 부대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였습니다. 네네. 뭐 또 다른 임무를 완성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임무였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임무는 완수가 된 거죠? 그 1994년인데 당시 소말리 내전이 너무나 격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견됐던 유엔 평화 유지군들이 예를 들어서 미군이라든지 이탈리아군이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요원들도 보니까 정보 보고를 했겠죠. 이거 더 이상 주둔하기 힘듭니다. 이런 보고에 입각해가지고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3개월 먼저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잠깐 우리 진 선생님 첨언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상록수 부대가 갔는데 이탈리아 일개 여단이니까 규모가 크잖아요. 그 여단 안에 한쪽 튀기를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장교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맥주 마시면서 반갑다고 그러고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짧게 인사하고 막 흔들고 웃고 그랬어요. 새벽에 비상이 걸렸어요. 왜요? 전부 일어나면 이탈리아 여단이 밤새 철수한 겁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당시 대대장이 공병이었는데 뭐 입에 육두 문자를 담아가면서 이렇게 애기들 연락도 안 하고 도망갔다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무대라는 게 얼마나 냉정한지 내일 철수하는 놈들이 같이 악수하고 그날 저녁에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건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일이 됐건 자국의 이익에 손톱만큼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약간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버릇이 남아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여 년을 그런 그 특수한 비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술 한잔 하다 보면 9시, 10시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안 좋아요. 집에 들어갈 때가. 그건 멀리서 떨어져서 한 2바퀴 돕니다. 그러고. 따라오는 놈이 있는 좀 모르는 얘기예요. 돌다가 이 습관이 아주 나쁘죠, 그게.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근데 한때는 뭐 미행 감시를 당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네. 있겠죠.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참 많은 고생하셨잖아요. 네, 수고하셨고 거기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은 받으셨습니까? 휴민트 파티에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금전적인 보상을 보다는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이게 헌신한다는 신념이 없이는 오랫동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현직을 떠날 때는 그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처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직 우리는 없어요. 미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전선상에 HID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7,726명 아직 6월도 못 찾았어요. 이분들은 왜 기억 안 해주십니까? 왜 언급 안 해주시는 거예요? 7,726명은 지금 시체도 소위 말해서 막말로 시체도 못 찾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다고요? 700명도 많아요.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두 분을 위해서 또 선곡한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저 강철 같은 남자들이 울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이 언제 보이는가를 보면 떠나간 동료들을 생각할 때 그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전쟁 영화에서 전우들을 떠올리면서 항상 그 남겨진 전우들이 듣는 음악의 대표적인 곡이에요. 앤디 윌리엄스의 곡 중에서 데니 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진짜 마이 베스트송입니다. 진짜요? 멤피스 벨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출격을 감행하는 공군 조종사들이 동료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고향에 같이 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음악이 나오는데 저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 들려드리고 싶네요. It's I'll be here in sunshine or in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김영삼 대통령과 첫 남북 정상회담을 17일을 앞두고 갑자기 김일성 주석 사망.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지고 모든 주치의들이 휴가를 냈어요. 시상이 안 좋다고 해서 헬기가 돌아가고. 말도 안 돼. 이거 누군가 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김정일밖에 없어요. 김정은이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문제가 생겼다. 김정은이 나 몰래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졸도했다. 아버지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 죽음이 평행이론처럼 거의 흡사합니다. 채널 A